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도인, 최기화 이 두 사람이 이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됐는데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 강력한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C 본부뿐만 아니라 MBC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김도인, 최기화 이 두 사람의 좀 초점이 맞춰져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 밀어붙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 그 의혹이 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게 전선이 방통위까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기화하고 김도인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의혹 제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공식 확인이 된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최기화, 김도인 두 사람 이사 선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인지 아니면 폭로하려고 한 게 아닌데 폭로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치권의 관행, 특정 정당의 행태를 모두 무시할 경우 일어날 파장과 정치적 대립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엄청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 협박을 했다. 이렇게 들리는 상황이죠. 사실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이 여야가 각각 내려보낸 이사 6대3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관례로 여야가 나눠먹기 식으로 이사 구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이 6이다 보니까 사실상 MBC를 여권 이사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보개혁 세력이면 딱히 정권의 욕심, 자신의 욕심을 이 방송에 잘 투영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라든지 별로 이상 없이 굴러왔는데 이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추천으로 들어온 여권 이사들이 거의 방송을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아니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그것도 이제 여당이 승자 독식을 이용을 해서 이사회를 다 먹으면 되냐? 그러지 말고 이 정치권은 방송에서 손을 떼던가 아니면 뭔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새누리당 쪽은 이걸 들은 척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방송을 손에 쥐고 있는데 내놓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당시 여당이 될 상황임이 유력함에도,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었을 때도 이 여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지들이 곧 야당이 될 거를 알면서도 당장 장악하고 있는 방송을 못 내놓으니까 이거를 논의조차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이 자유한국당 애들이 그제서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다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너네가 제2한 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떠들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방통위에 최기화, 김도인 두 명을 꽂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김현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방통위는 자유한국당이 딱 두 사람 찍어 내린 명단을 승인했다라면서 김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 김석진 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입니다. MBC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석진 위원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내가 그만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임명을 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합의제라는 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성태라는 자가 자당이 추천을 했다고는 해도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원을 불러다가
최기하, 김도인을 뭐 박문진 이사로 꽂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또 독립적이어야 할 김석진 방통위원은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라면서 이 두 사람을 무조건 밀어붙였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방송이 장악당했다 이렇게 생난리 쳤던 게 다 개구라였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여당에서 어떤 인사를 내집꽂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통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인데요. 예. 애초에 지금 박문진 그리고 KBS 이사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통위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방통위가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도 임명권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어느 정당에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또 방통위가 그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서 누구를 선임하기로 했는지 이 정도는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뭐 여야가 추천한다고 해도 엄연히 임명권이 방통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통위는 무슨 뭐 투명하게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지원자 명단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누구의 추천으로 왔는지 그렇지. 또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이거를 공개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딱 공개를 해놓고 막상 이 결정하는 과정은 완전히 얘기가 안 나오게 문을 닫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론단체들은 물론이고 PD저널에서도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진에 지원을 했는가 뭐 이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또 방통위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거절을 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정보는 임원 선임 이후 결정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추천했는지 알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예. 저는 솔직히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박문진 이사가 뭐 욕을 먹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공영방송 이사의 실체를 대중들 앞에서 확인을 시키는 게 중요한가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려면은 당연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방통위가 처음에 뭐 이사 임명을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사실 좀 의아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방통위가 그냥 여당 추천, 야당 추천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냥 발표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서 예. 이거를 취재하는 이제 미디어오늘 금주경 기자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방통위는 임명권이 아마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뭐하러 지금 이거를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가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방통위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당, 야당 추천해서 사람들이 지원을 쭉 하겠지만 하지만 임명권은 방통위가 행사를 하니까 뭐 방통위가 나름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최기화나 김도인은 깜이 안 되니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통위 차원에서 커트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사에 지원했을 테니까 그 안에서의 임명권은 방통위가 행사하겠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정작 김성태가 이 두 명 딱 명단을 찍어서 내려보내니까 이제 방통위가 그대로 거수를 했다는 거죠. 뭐 물론 이 방통위원 5분 중에 한 명인 김석진 위원이 밀어붙였겠지만 하지만 뭐 이게 다수결을 하면은 뭐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야당 성향 둘, 나머지는 여당 성향인데 그나마 또 야당 성향인 방통위원 중에서 표철수 씨 이분 같은 경우 바른미래당 추천이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분이 방송 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가 있고 또 마인드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바른미래당의 이익을 대변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옳으냐 그르냐 이 부분만 갖고 판단하는 분인데 그러면 김석진 혼자 지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방통위가 구성될 때 뭐 사실상 4대1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제 기구니까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때 뭐 3대 2도 아니고 4대 1이면은 워낙 압도적이니까 이게 통과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막거나 아니면 김성태가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해도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아예 지금 MBC 부당노동 행위 관련해서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이고 한데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이 한 명 정도는 막아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꽂아놓는 애들 그대로 임명할 거면은 뭐하러 후보자 공개를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최기화하고 김도인이 지난 목요일 방문진 회의 때 처음으로 출근을 했더라고요. 이때 그 MBC 구성원들이 모여서 김도인, 최기화 물러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MBC 구성원들이 최기화한테 당신 뭐냐 어떻게 왔냐 뭐 자유한국당 오더가 있었냐 이렇게 따지니까 최기화가 MBC 구성원들한테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뭐 욕설한 거 사과했냐 이렇게 최기화한테 또 물어봤더니 이 최기화가 얘기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금중경 기자는 아직 사과 한마디 못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엉뚱한 사람한테 사과한 모양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자들이 지금 공영방송 이사랍시고 자기들이 망쳐놓은 MBC를 아주 아작을 내려온 것 같은데 김성태가 아마 저 두 사람을 이사로 꽂은 것도 그러라고 한 것일 테고 이 사람들은 뭐 살 길이 이제 자유한국당밖에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또 방해 행위를 벌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말이죠. 극소수 아니에요? 의결권 해봐야 뭐 전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최기화하고 김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다수의 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서 소수의 피해를 경험해 보면 될 것이고요. MBC 사측은 MBC 사측대로 이자들을 아주 법정에서 시원하게 혼쭐을 내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시간은 최기화나 김도인의 편이 될 수 없다. 이 점을 또 얘기하고 싶고 최기화하고 김도인이가 또 방송문화진흥회에 나가는 길에 준비한 멘트를 알렸더라고요. 최승호 사장 취임 이래 6개월 동안 MBC 경쟁력이 저하됐다. 노영방송 만든 너희들 뭐하느냐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도인이 한 말이 있어요. MBC 라디오 청취율 순위가 어떻게 4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인간은 얼굴에 스테인레스 합금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라디오 청취율에 있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05년 겨울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까지 MBC 라디오 압도적 1위가 MBC 표준 FM이었습니다. MBC 음악 FM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MBC 표준 FM하고 MBC 음악 FM 둘의 청취 점유율을 보니까 50%가 넘었어요. 100명이 라디오를 들으면 50명 이상이 MBC 표준 FM이나 MBC 음악 FM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MBC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라디오의 명가였고요. 뭐 이 압도적 1위 구도는 거의 수십 년째 이어져 온 그런 MBC만의 경쟁력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2009년에 이명박의 사람 김재철이 사장이 됩니다. 김미화가 날아가고 김어준이 날아가고 훗날 손석희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2012년 봄 그때 MBC 라디오는 아마 사상 최초일 거예요. 라디오 청취율이 조사된 이래 전체 청취율 1위를 SBS 파워 FM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 청취율 50%라고 말씀드렸죠. MBC 라디오. 근데 2015년 10년 지난 뒤 MBC 표준 FM, MBC 음악 FM 합쳤더니 35%가 됐어요. 근데 이 무렵에 라디오 국장 또 그 이전엔 라디오 PD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도인입니다. 자기 대에 2등으로 떨어졌어요. 이명박 정권 이래 MBC 라디오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도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MBC 라디오 청취율 추락의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묻느냐? 그 당신과 무관하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뭐 무관하지 않죠. 오히려 뭐 주범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막 이제 다른 사람을 범인이다 막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1997년 대선 때 한나라당
그때 신한국당이었군요. 이 당이 정권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외환 위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 위기를 초래한 집권 세력은 바로 신한국당이었고, 자 그런데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하여튼 온갖 열과성을 다해서 결국 IMF 졸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한나라당이 했던 말은 경제 파탄 세력이라고 경제를 파탄냈다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꼬라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가계부채가 진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네. 부동산이 아니면은 뭐 여러 성장 동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았는데 경제 못 살린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지금 조중동이 저러는 거 보면 갑갑합니다, 진짜. 물론 이제 언제까지 야당 탓을 하겠는가, 전 정부 탓을 하겠는가 그런 질문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늘상 써먹을 카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과연 나한테 있는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염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미디어오늘을 보니까 ABC 협회에서 시사주간지 유료부수 인증 결과를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더라고요. 예. 이걸 봤는데 정말 시사주간지 시장이 참 참담합니다. 이게 뭐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푹 꺼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사인 그리고 한겨레 20일, 뭐 시사저널, 뭐 주간경향 이렇게 놓고 보면 주간지 4개를 합쳐서 지금 10만 부도 구독자 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좀 시사인부터 좀 보면요. 이 시사인은 주진우 기자가 나는 꼼수다에 등장한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예. 원래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그 시사인이 한 37,445부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시장에서 한겨레 20일에 이어서 2위였는데 그 다음에 한 10,000부 가까이가 늘어서 이 46,916부로 네. 1위로 오르더니 예. 그 다음에는 또 한 8,000부 정도 올라서 54,422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한 48,934부로 조금 떨어지더니 한 6,000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43,888부, 뭐 41,649부, 그리고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39,742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하, 이런. 네, 다시 3만 부대로 떨어졌어요. 네. 한겨레 21은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3,091부였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한 2012년, 2013년에는 아주 5,000부씩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발표에서는 22,769부였습니다. 예. 반토막이 났죠. 시사저널도 원래 32,181부였다가 다음 해에 34,970부까지 잠깐 오르긴 했는데 이후에 또 계속 떨어져서 이번 발표에서는 15,699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하. 역시 반토막이 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간 경향은 원래 19,678부였는데 오히려 뭐 조금씩 오르다가 예.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는 그래도 19,505부, 뭐 가장 뭐 적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원래 부수 자체가 작아서 뭐 이번에도 이렇게 큰 신통한 성적은 못 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간지 시장이 이렇게 완전 가라앉았는데 뭐 예전에는 뭐 시사인 한 부만 해도 5만 부가 넘었는데 이젠 4개의 시사 주간지를 다 더해도 10만 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좀 짧은 그런 게 있는데 예. 주간지는 좀 호흡이 길고 또 이슈에 대해서 좀 여러 조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특종도 좀 여러 방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면도 있고요. 또 한 주 이슈를 쏙 흡수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거든요. 예. 저는 이 잡지 시장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쉬운 면은 좀 있다고요. 네. 지금 인터넷에서 이 파편화된 기사들은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 시사주간지에서도 많은 분들을 실망시킨 사건들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고 전에도 MB 때 또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이제 좀 초반에 잠깐 올랐지 뭐 박근혜 정부 이후에 특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읽을 시간이 좀처럼 없고 또 이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팟캐스트 같은 더 좋은 대안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해 내놓은 2017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를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잡지를 통해서 뉴스 시사 보도를 읽었느냐라는 질문에 99.6%가 안 읽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99.6%요? 네. 허허. 불과 0.4% 정도가 이제 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시사 주간지도 좀 다방면에서 좀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과거에 비해서 또 언론에 좀 많이 달라진 장면이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미디어 수용자로서 항상 독자들이 뭐에 관심 있나에 주목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시사인과 한겨레 21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아니 본인들은 재미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건데 그래도 샀으니까 억지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읽는 경우는 이제 가판에서 샀을 때고 또 장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이거라도 봐야 한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나 읽었는데 그래도 재미없고요.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독자들의 관심이 뭔지 모르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뻔해요. 뻔해.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하는 게 뻔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 의외성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있단 말이죠. 이게 더 눈길이 가요. 이게 한 1, 2분 읽다가 재미없네 하고 바로 또 스마트폰을 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어쨌든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준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 켜고 뭐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메리트도 좀 없어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주간지가 바뀌지 않으면 더 곤두박질 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독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기 전에 뭔가 좀 내용을 달리 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외성이 제일 없어요. 당연히 페미니즘 입장에 서야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페미니즘의 이견이 있는 주장이나 논평은 뭐 한 줄도 못 씻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가 돼요. 제목만 봐도 압니다. 영화도 그렇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뻔히 나오는 예를 들면은 신은 죽지 않았다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더 볼 것도 없이 의외성 확 떨어지고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사주간지가 의견이나 논조의 편중됨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답이 없다.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각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냥 제가 단순히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에만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린 거지 뭐 주간지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가치가 없다. 그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